안녕하세요. 예. 워낙 이제 다들 뭡니까? IMF에 따르면 다들 글로벌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기준에 맞는다고. 예. IMF가 무슨 얘기 했는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뉴스레터에서 그 예일대학 교수님이 이준석이 이뇨한 위원장한테 한 얘기하면 바로 인종차별로 그래서 퇴출된다. 그렇죠. 공론장에서 퇴출된다. 그래서 제가 그 어느 때 미국 얘기고 트럼프나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인종차별적인 발언해놓고 대표적인 트럼프죠. 그런데 정치권에 퇴출됩니까? 그래서 마치 미국에 있는 분이 얘기하면 그게 다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날 상황도 모르는데 자세히도 모르고 그리고 너무 이제 그런 거짓말들을 좀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진지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부정선거 얘기 또 꺼내시는 분이 있는데 실망했다고. 부정선거인데. 네, 부정선거 아니라 그래서 실망했다가 그러는데 저는 데이비드 같은 분한테 되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시작해볼까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식품업계가 농산물 가격 다 올라가고 기름값 올라가고 최저임금 올라가니까 원가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가 안 살 것 같으니까 내용량을 조금 줄여서 파는 거, 그거를 이제 그 내용량을 줄인다 그러고 실제는 가격 인상이라서 두 단어를 합쳐서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우리나라가 물가 잡는다고 그러는데 자꾸 이 권위적인 관치 경제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요. 그래서 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재부,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시각처가 다 참가해가지고 200여 개 식품업체를 다 불러가지고 MB 정부 때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무슨 30개 항목인가 36개의 생활물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담당자 정했죠. 그래서 라면 사무관 이런 주무관 이런 게 생겼었죠. 근데 이 방식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공정위 부위원장이 슬링크플레이션은 실질적인 가격 인상임에도 소비자가 바로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기만적 행위다. 그래서 그 심각성이 엄중하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겁을 준 거예요. 네, 경고네요, 경고.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부도덕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기업 정서에다가 급격히 지금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만행위입니까? 이게 내용물이 만약에 500g이 들어있다고 안에다 450g을 실질적으로 집어넣었다면 이건 기만행위예요. 그죠? 그런데 500g을 넣어서 팔던 것을 450g이라고 함량을 제대로 적어가지고 작게 해서 파는 게 그게 기만행위냐고요. 그건 어느 나라도 그런 걸 가지고 기만행위라고 안 그래요. 그게 어떻게 해서 기만행위예요? 그렇죠. 소비자 물론 이게 이래서 스텔스 프라이스 인크리즈라고 그래. 그러니까 몰래. 그러니까 첫 번째 잘 모르고 소비자들이 산다는 거죠. 눈속임하듯이 한다. 그래서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이걸 정부가 그 식품업계는 얼마나 지금 고민이겠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인상할래, 소비자들한테 조금 덜 먹고 내용량을 줄일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은 포장 용량을 한번 정했으면 기업은 바꾸면 다 기만행위고 바꿀 수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기만행위라고 그러면 그건 정말 관치 경제죠. 그리고 요즘이 어떤 세상이에요? 이건 몇 명이나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줄였을까요? 기업들이. 사 먹어본 사람 대부분 알잖아요. 그리고 요즘같이 소셜미디어가 발달해 있었는데 다 여기저기서 용량 줄였다고 그럴 텐데 이걸 영원히 속일 수 있었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내용을 줄이는 게 자기가 볼 때는 소비자들이 그 속여서 파는 게 아니라 수요의 변화에,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사실은 똑같이 단위당 무게로 보면 가격 인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포장의 내용을 줄이는 게 그나마
소비를 덜 줄인다는 거죠. 가격 인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네. 기업은 매출 최대를 위해서 최적인 게 무엇이냐고 선택한 거지. 그렇죠. 최적을 이거 찾는 그냥 거죠. 당연한 선택,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양이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기만행위 그래가지고 기업을 부도덕한 거로 몰아가고 이런 것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여전히 그 하고 관료들이 있다. 기업들을 네. 도덕적으로 재단하려고 그러고 그 위에서 그 하려고 그래. 그리고 지금처럼 뭐 사실 다이어트 하느라고 그거 하는데 내용량 좀 줄여주면 뭐 어때 일부러 열량 없고 작은 거 골라서 먹는 시절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죠. 네. 저는 이거 좀 아주 저거 네. 아주 눈에 거슬리고 저런 태도로 아직도 그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운영하려고 하는 정부의 관료들의 자세에 대해서 조금 좀 좀 한심하기도 하고 계속 반복되는 반복되는 거죠. 모습이죠. 네. 소비자는요. 그 소비자의 제일 큰 힘이 뭐냐면 보기 싫고 싫으면 안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네. 선택의 여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은 내용량을 줄이고 어떤 기업은 내용량을 안 줄이고 가격을 인상한 것 중에 골라서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그 관료주의, 관치경제의 폐단에 대해서 다시 네. 한번 그냥 경고하는 뜻에서 한번 상기를 시켜드렸고요. 네. 우리 이제 상생금융이니 뭐 이런 거 하면서 은행들이 이익 많이 남겼으니까 횡재세 걷자 뭐 이러고 상생금융 자발해서 돈 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은행들 지금 사실 돈 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네. 이게 네. 왜 가난한 부자도 그 임금님도 해결을 못하냐 이런 속담은 이제 오래된 인류의 진실이잖아요. 은행이 다 합쳐서 몇십조 이익 생겼다 그러면 엄청 큰 돈 같아요, 그죠? 그거를요 그 은행에 거래하는 서민들 다한테다 나눠주자, 사회 환원하자. 그러면 그 몇백만, 몇천만한테 나눠주면 1인당 10만 원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은행은 큰 돈을 내놓지만 받는 쪽은 그거 들어온다고 해서 망할 중소기업이 안 망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네. 이자 비용 5만 원, 10만 원 일시적으로 깎아준다고 그래가지고 좋아지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포퓰리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을 적으로 만들어서 몇십조, 몇 조 이러면 큰 돈 같은데 그걸 수혜를 받는 인원은 다 뭐 최소한 100만에서 수천만이잖아요. 그렇게 나누면 아주 그냥 코끼리 비스켓 부스러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횡재세는 이제 원래 횡재세가 제일 많이 붙는 거는 개인이 복권이거나 네. 그 도박장에 가서 큰 돈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그냥 재수 좋아서 돈벼락을 맞았을 때 내라고 하는 세금이 이게 개인한테 부여되는 횡재세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정 산업에서 이제 어떤 그 산업이 갑자기 호황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익이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는 법인세 외에다가 더 추가하는 서택스거든요. 그래서 추가하는 세금. 이게 그래서 이제 종부세하고 비싸죠. 재산세 다 냈는데 너희 집 비싸니까 조금 더 내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서택스예요. 추가된 세액인데 그래서 이제 그 노력에 비해서 과도한 이익이 생긴 적을 돈을 회수해서 전체 사회 공동선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의도고요. 주요 타겟은 사실은 석유 회사였었어요. 에너지 분야였는데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은행, 금융권하고 뭐 식품 회사 이런 것들이 이제 타겟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횡재를 했다고 하는 거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그럼 정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딱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평소에 이익에 비해서 갑자기 이익이 많이 나는데 그 회사가 무슨 뭐 사상 최대 매출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면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최근에 우리 비만 치료제로 위고비 내놓은 회사가 덴마크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이익을 많이 내잖아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혁신적인 제품을 내놔서 이익이 많이 나는 거니까 누가 횡재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평소에보다 은행은 전부 다 돈이 많이 벌리더라. 그러면 은행은 무슨 새로운 혁신 제품을 내놓은 것도 아닌데 은행이 갑자기 돈이 많이 버는 거는 그냥 금리가 확 올라가서 그런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거시경제 환경에서 횡재를 했다는 거죠. 뭐 예대금리 차 가지고 앉아도 돈 벌었다 뭐 이런 거 그런 뭐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상당히 그 은행을 비하하는 아주 상식 이하의 얘기고요. 은행은 항상 예대차를 가지고 돈은 버는 데죠. 그죠? 예, 그리고 이자놀이 하는 데고. 예, 그런데 앉아서 돈 벌었다는 얘기는 전혀 틀린 얘기예요. 그런 예. 인식들로 예, 이렇게 그러니까, 조여오는 거거든요. 예, 앉아서라는 말이 바로 노력하지 않고라는 얘기죠. 은행 경영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아니 제가 지난 여름에도 이 채널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왜 망했고 이런 게 했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이 26개인가 있었는데 IMF 외환위기 맞으면서 지금 4개로 통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그렇게 쉬우면 앉아서 돈 벌면 너나 없이 다 은행만 하지. 왜 은행이 망해서? 그렇게 4개로 통폐합해놔도 우리나라가 세계 50대 안에 들어가는 은행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나라 은행들은 다 구멍가게예요. 그런데 그게 독과점으로 떼돈 버는 것처럼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에너지, 은행들이 네. 이제 타겟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 게 역사적 교훈이 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 때 우리나라 그 70년대 말에 오일 쇼크, 1차 오일 쇼크 왔었잖아요. 그냥 갑자기 그냥 오펙이 담합해가지고 유가를 확 올렸으니까 정유회사들이 다 떼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 때 미국이 1980년 죄송합니다. 1980년에서 네. 88년 8년 동안 이 횡재세를 해가지고 정유회사들한테 세금을 물렸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세금을 이 제도를 만들었을 때하고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왔냐를 미국의 의회 연구 보고서가 2006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걸로 한 400조가 거치겠다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실제는 80조 거쳤어요. 400조가 아니라 80조. 네, 393빌리언에서 80빌리언 달러만 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횡재세를 내면 법인세에서 좀 깎아주거든요. 이중과세에서 그거를 다 차감하면 원래는 그 법인세 깎아주러 들어준 거로 한 175조, 한 200조 걷기를 했는데 실제는 38조밖에 안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5분의 1밖에 안 거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금이 안 거쳐요. 네. 근데 미국의 정유회사에서 이익이 많이 나면 정유회사들은 돈을 해외 법인에 남겨놓을까요? 미국에 남겨놓을까요? 글쎄요. 해외 법인에 남겨놓으면 이건 법인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유회사가 글로벌 회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전부 해외에서 오퍼레이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의 국내 석유 생산이 네. 많게는 8% 감소되고 수입 원유는 3%였던 것이 13%로 증가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이익이 찾아가는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환율도 뭐 달러에 비해서 워낙 약세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1,300원대잖아요, 1달러가. 네. 근데 그게 삼성전자하고 LG전자 등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에 남겨뒀던 달러를 금년에 한 40조 이상 가져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 정부 들으면서 해외에 남겼던 이익을 국내로 갔대 세금을 안 내는 거로 법을 바꿨어요. 시행령은. 잘했네요. 잘한 거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했을 때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에다 돈 내놓고 안 가져 들어오니까 그 법인세 이중과세 안 때리는 걸 면제시켰더니 대규모로 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달러에 우리가 그 동급이 늘어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가져서 그래서 환율이 그나마 1,400원, 1,500원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은요, 이익이라는 게 이렇게 누가 봐도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익도 조정할 수 있어요. 해외에는 남겨놓을 수도 있고, 금년에 날 이익을 내년에 나가는 걸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바로 세금을 더 내게 하면 절세를 하기 위해서 네네. 이렇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뭐냐면 이게 석유값을 올리는 거야. 어차피 세금 더 내는 거는 어떻게든 기업의 원가로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비싸게 사게 만들었기 때문에 소비자도 후생이 정화됐고 이탈리아도 최근 행정세를 했는데요. 여기도 똑같아요. 미국하고 똑같아요. 역사적 교훈이. 예상했던 거에 5분의 1도 못 거둬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은행이고 뭐고 다 이익에다가 과도한 세금을 때리면 이익을 줄이는 거예요. 해외에다 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슨 사회정의가 될 것처럼 그래도 그 역효과가 만만치 않은 일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미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뭐 최근에 이제 여기 이 매경에 의하면 이 저기 뭐 30개 EU 국가 중에 24개국이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 실제 도입한 국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도입을 검토하는 나라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의 그 사회 상승 기금이라고 똑같은 말로 EU 집행위원회가 연대 기여금이라고 그래요. 사회적 연대를 위해서 기업들이 기여하는 돈이다. 세금이라고 안 그러고 이제 고통 분담이라는 거죠. 이제 이탈리아 은행에 대해서 이탈리아가 행제세를 때렸는데 아까 5mm도 안 거쳤다고 그랬잖아요. 예상에. 이게 이제 초과 이익의 40%를 행제세로 때리는 거예요. 이게 초과 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의 평균적인 팬데믹 이전에 금리 올라가기 전에 지금 금리 올라가기 전에 은행들이 내도 평균 이익에 대해서 초과대로 지금 난 것들에 대해서 40%를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비판은 이제 특정 산업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징벌세 적격이 있다 이런 걸 하죠.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 IMF도 횡재세를 지지한다는 얘기들을 막 하면서 이제 야당도 그렇고 일부 그 금융위원회들도 은행 겁박하면서 그 금감위원장인가요? 그 행제세 안 내려면 너 자발적으로 기금 내놓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IMF도 지지한다. IMF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 로이터에 뭐냐면 IMF는 지금 애드혹 텍스 그냥 갑자기 돈 낸다 돼서 한시적으로 임의로 막 부여하는 이 초과 이익 제도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또 IMF에서 주장하는 사람 일부가 주장하는 거는 행제세가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러면 법인세로 다 똑같이 하면 되지. 예. 그런데 여기서 지지하는 거는 우선은 임의적이고 한시적인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시적이라면 기업들이 그 기간에 투자 활동을 안 하고 이익을 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측이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 산업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이익이 많이 났다고 저기 거의 그 사후적으로 사후적으로 세금을 신설하면 투자자들이 이익이 얼마나 날지 모르니까 투자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드혹 텍스는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IMF고 OECD고 다 이 기구, 국제기구들이 정부를 자문하는 기구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큰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지하는 건 뭐냐면 영구적으로 해야 되는 분야가 있다. 그게 뭐냐면 화석연료 생산하는 업체에다가 초과 이익세를 내면 그 화석연료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재생연료 쪽으로 옮겨갈 거다. 기후변화 대비라는 거예요. 이게 영구적인,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일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후변화 위기론에 입각한 주장이거든요. 이것도 좀 그런.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게 IMF의 워킹 페이퍼예요. 연구소 3명, 연구원 3명이 지난해 내놓은 거예요. 과거로 봤을 때, 이 부유세가, 이 횡재세가 어떤 교훈을 주고 지금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러면서,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이 글씨가 뭐냐면 이건 IMF 입장이 아니고 그냥 이 연구자들의 의견일 뿐이다. 그래서 이게 연구 보고서일 뿐이에요. 무슨 IMF가 공식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이게 IMF 입장이니까 횡재세 거두십시오. 이런 얘기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런 연구원 3명의 의견을 내는 보고서를 냈다고 해서 그걸 IMF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가짜 뉴스예요. 네,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다. 근데 이 보고서에서는요. 이익을 많이 냈으니까 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원래 이 횡재세의 근본적으로 정당화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익이 난 이유가 니들의 독과점주의에 의한 지대 추구의 결과다. 그런데 그 지대 추구는 무조건 나쁜 거잖아요. 그죠? 예, 지대 추구의 결과니까
그거를 지대치구의 부작용을 교정하기 위해서 영구적인 횡재세를 거둘 수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퍼머넌트하고 템포러리 그러니까 이 임시적인 횡재세하고 영구적인 횡재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고 여기서는 지금 지금 현재 영구적인 횡재세를 내는 분야는 대부분 석유 탐사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 석유 탐사나 가스 회사한테 이걸 미루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광업권을 정부가 라이센스를 주잖아요. 정부가 이 광업권을 주잖아요. 시추를 해서. 그래서 그거를 따낸 기업들이 초과 이익을 낸다는 거예요. 로비력이 있고 정유시설을 갖고 있는 기업들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다국적 기업이니까요. 채굴하는 쪽에 자산이 있고 정유 공장 쪽에 자산이 있고 주유소 같은 판매망에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디다 세금을 내냐? 그러면 그게 광업권이 독과점이면 이어서 초과 이익을 나는데 실제는 이익을 석유 판매하는 데서 거둘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초과 이익이 나는 지대추구를 하는 원천 지역하고 그 이익을 발생하는 지역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국적 기업이.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세금을 걷냐에 따라서 어떤 데서는 초과 이익이 많이 나고 그렇지 않은 데서는 덜 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삼는 게 다국적 기업에서 보면 선진국 쪽에서는 이 초과 이익으로 기업들은 이익을 많이 내는데 개도국 쪽에서는 이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익으로 다 하고 나서 개도국에서는 세금을 못 걷더라. 그래서 이게 불평등한 거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 이제 이게 이제 뭐 렌트 아까 지금 했던 지대추구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독과점에 의한 지대추구. 우리 의회에 은행이 독과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은 독과점이라고 그랬죠. 4개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지금 이제 이 기사도 보면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올해 초에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제 컴퓨터 화면인데 은행의 약탈적 영업이 문제다 그러면서 그 배경에는 독과점 환경이 있어서 그렇다. 제가 볼 때 이복현 금감원장은 요 최근에 이제 김주현 그 금융위원장도 그렇고 이분은 원래 지금 국내 은행을 그렇게 보는 분 같거든요. 그죠? 네. 그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기업들 잡고 은행들 잡고 이러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통령도 그렇고 저렇게 약탈적이라는 말을 마구 써요. 제가 얘기했지만 약탈적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주의적인 용어로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뜻이거나 약탈적 가격 제도는 경쟁사를 없애기 위해서 가격을 임으로 낮추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가격을 높여서 불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초과 이익을 냈다는 얘기니까 그 기업이 소비자 또는 다른 고객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사회주의적인 용어죠. 약탈적이라는 용어가. 그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독과점의 가격 경쟁을 안 한다. 담합을 하면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독과점이라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가격 경쟁을 하냐 안 하냐는 거지. 그러면 은행들이 담합해서 동일한 가격을 다 제공하냐 아니잖아요. 신용도에 따라 다 다른 가격을 측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게 약탈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런 얘기하네요. 은행들이 구조조정하는 거를 보니까 지점수를 줄인다던가 고용 창출 이력을 줄여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그래서 약탈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비용 절감,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이런 게 문제다. 이런 걸 추구하고 저게 있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다 디지털 금융으로 갔는데 손님 안 오는 지점을 계속 늘리고 손으로 다 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쓸데없는 인원을 계속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저런 양반이 어떻게 금감원장을 하고 금융위원장을 해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염두에 두고 하겠다면서 이게 독과점 깨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아니 그건 백날 좋아요. 그러면 지금 거대 은행들 4개하고 경쟁력 없는 인터넷 은행 만들 때도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인터넷 은행이 들어가가지고 매기 효과 있어가지고
대출 기회도 확대하고 융자도 확대하고 이자율도 낮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4대 은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축은행은 얼마나 많고 마을금고는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 융자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독과점이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독과점 아니죠. 금융기관이 우리가 수만 개예요, 수만 개. 돈 빌려주는 기관이. 그리고 거기서만 돈 빌려줘요? 보험회사에도 여러분 들면 보험약 들면 거기서도 돈 빌려주죠. 그죠? 보험사도 대출기관이에요. 그죠? 그리고 증권사에도 증거 투자할 때 증권사가 또 돈 빌리잖아요. 그래서 이 금융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독과점 회사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니 진짜 그렇게 하려면 진짜 우리나라 신한은행이나 그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 긴장할 은행들을 하면 돼요. 인가해주면 돼요. 삼성은행 하게 해주면 돼요. 네. LG은행 하게 해주면 돼요. 주인 있는 은행 만들어주면 그러면 피터기가 경쟁하겠죠. 그러면 도태되고 그러겠죠. 그죠? 예. 근데 뭐 경쟁력도 안 되는 거 괜히 서너 개 더, 한두 개 더 집어넣어봐야 저기다가 몇 개를 더 세우겠다는 거예요. IMF 외환위기 전으로 30개로 시중은행을 늘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다, 형편 없어가지고 국제적 경쟁력이 없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런 이 독과점에 의한 지대 추구라고 딱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이복현 금감원장이나 대통령이 지금 국내 은행들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반기업. 그러니까 갖다 쓰는 거겠죠, IMF 얘기도. 대통령 말 그대로 갖다가 아무 때나 붙이는 거예요. 약탈적이라고. 무슨 약탈적이에요. 아, 그렇게 된 거구나. 예, 그래서. 그리고 대통령이 이걸 했어요. 중소기업일 때 볼 때 은행의 종노릇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종노릇이라는 게 노예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갑질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빨리 상환해라. 대출 연장 안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은행이 빌려줬는데 돌려받을 수 없으면 은행 자금 회수해야죠. 융자를. 그래야 은행이 안 망하잖아요. 은행이 무슨 자선기관이 아니잖아요. 은행은 자기는 돈 못 떼어먹어요. 그죠? 은행도 다 우리가 저축한 돈 아니면 다른 은행으로부터 다른 금융회사, 글로벌 금융회사로부터 돈 빌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금도 은행으로 볼 땐 부채잖아요. 언젠간 돌려줘야 되는 돈이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은행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에 지금 있는 제도가 호주가 뭐냐면 87년부터 정유회사에 대해서 저걸 때리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익이 많이 나서 40%를 띄었잖아요. 이익의 40%를 초과이익으로 뗐는데 횡재세로. 그 다음에 적자가 나면요. 그거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돌려줘야지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로스를 계속 롱텀 로스를 저거 해주는 거예요. 포워딩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실제 얻을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예. 네. 가나 같은 데도 이제 전부 그런 식이고요. 노르웨이도 정유회사에 대해서 56% 텍스를 때리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는 사실은 일반 법인세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다가 이 코스트에서 21%를 또 빼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이게 아니고 영국이 이제 이 2002년부터 이 서플리멘터리 차지라고 그래가지고 이 정유회사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10%에 대해서 초과이익이 10%에 대해서 텍스를 때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한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요새 은행이 타겟됐나? 타겟이 됐냐 하는 거는 이 IMF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게 이제 유럽에 있는 산업별의 이게 이익이거든요. 네. 평균 산업별 이익이고요. 이게 그 이익 중에 초과이익, 평소에 안 나던 이익이 얼마나 많이 났냐 그러면 제일 우회가 이제 물 공급해주는 회사예요. 물장사네. 물장사.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유나 회사죠. 근데 이제 높은 쪽에 속하는 쪽이 여기 바로 이제 금융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위쪽으로 초과이익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되게 이제 그런 쪽이 의료 쪽, 금융, 이런 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식품도 막 가격이 올랐으니까 전에보다 초과이익률이 한 5% 된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저 마이닝 쪽이 많고 또 정유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돼서 저 위에 그 금융이 들어가다 보니까 20%는 초과 이익이다. 근데 이제 이걸 계산을 어느 데이터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저 리파이니티브 데이터라고 하는 거 하고 네. 액티브 뭐 실질 코스트 베이스로 계산할 때하고 좀 달라요. 그거 할 때 보시면 저기는 이제 그 식음료 쪽이 상당히 높게 나오잖아요. 네. 그죠? 예, 그리고 요 푸드 베버리지 쪽이 많이 나오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금융 쪽에 아무래도 그 IMF 이후에 네. 횡재를 했다. 이제 이러니까 이렇게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다국적 기업의 사업을 하려면 그 영업이 일어나는 지역하고 자산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하고 그 급여를 어디서 주는 나라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세금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대고 요걸 동일하게 다국적 기업이 그러니까 다국적이 구글이 한국 와서 돈 버는데 네. 돈은 전부 아일랜드에다 내고 조금 내고 한국에는 여기서는 세일즈도 많이 하고 인프로이도 있는데 텍스를 그 영업이익을 안 남겨서 안 낸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을 여기서 내서 공평하게 내게 하자. 이게 텍스의 이거 효율적, 에피션시, 지대추구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서 그 다국적 기업이 모이는 쪽에서는 세수가 많이 일어나고 그 회사들이 실제 돈을 버는 나라들한테서는 세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한국은 세수를 못 하는데 구글이 그렇죠. 자기네 본사가 있는 데 쪽이나 R&D가 일어나는 데서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글로벌로 에피션트하지 않다. 형평이 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거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나라들이 다 합의해서 하자 이런 제안이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같은 제안하고는 아무 상관은 없어요. 맥락이 다르네요. 전혀 다른 네. 거예요. 그래서 재정 수입이 목적이라면 기존의 법인세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효율적인 세제라면은 자본하고 주식 기준으로 자본의 자산 소득률, 리턴 온 에셋을 기준으로 초과 이익을 계산해서 특정 지역이면 지역별로 원인이 발생 지역별로 공평하게 세수를 거둘 수 있게 만들어주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은행들이 초과이익 나는 거에 대해서 뭐 쉽게 앉아서 돈 버는지 아세요?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에 어떻게 하냐면 가계부채가 급속히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이게 정부 실패예요. 은행의 실패가 아니고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부채가 줄어야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상생금융 그래가지고 서민들한테 금융 더 해줘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저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금리를 올렸던 이유는 가계고 기업이고 재무 조정을 하라는 거예요. 부채를 줄이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자 비용이 점점 느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왜 20대, 30대한테 제가 윤 정부가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냐면 30대가 한 12만 명이 집을 팔았어요. 샀던 집을. 최근에. 최근에 네. 1년 사이에. 이자 부담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대출해서 샀다가. 샀다가.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쓰리겠어요. 이 금리 올라간 게 윤 정부 책임은 아니죠. 그죠? 글로벌한 문제고. 그렇지만, 아니, 정부가 새로 들어섰는데 나는 희망을 가지고 집을 샀다가 1년도 못 지키고 2년도 못 지키고 이자만 가지고 집을 팔았다니까. 그게 12만 채가 넘어요, 지금.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은행은 뭐예요? 위험이 증가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면. 그래서 이거 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이 중국 펀드 ELS 팔았다가 지금 내년 상반기에 8조 원이 되는데 그거 지금 다 물어주게 생겼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 중국의 시진핑 횡포 때문에 지금 중국 주가 지수가 형편없잖아요. 그래서 약속했던 것보다 더 밑에 내려가면 못 돌려받고 다 해야 되거든요. 네. 국민은행이 여기만 4조 6천억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 봄에 가면 이 몇 조가 손실로 다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보시면 여기 있죠. 지금 내년에 곡소리 나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무디스가 한국 은행들이 부동산의 위험에 상당히 노출돼 있어서 리스크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한국의 은행들에 대한 신용 하향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무슨 은행이 그렇게 엄청나게 손쉽게 앉아가지고 떼돈 깔고 앉아가지고 막 이러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상당히 위험한 거. IMF를 막 실제 그냥 연구 보고서 하나를 가지고 IMF의 공식 입장이 그런 것처럼 그 실제 내용하고도 전혀 다른 걸 갖다가 막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바로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어떤 나라인지를 한번 보시면요. 네. 1940년대 세계 9위권의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네. 지금 1916년 기준으로 62위로 떨어져 있거든요. 이게 지금 글로벌 랭킹 떨어지는 네. 탑 10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 25위 정도 되거든요. GDP 뭐 어떻게 기준에 따라 다른데 20위 하위권이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가 60이고요. 상위권에서 하위권으로 완전히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국가들하고 대비가 되는 거죠. 홍콩이 저렇게 올라갔고요. 50위권 반에서 올라가서 1, 2위권으로 올라갔고 아르헨티나는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국가가 정부나 국민들이 어떤 경제 정책을 채택하냐, 어떤 정부를 채택하냐에 따라 이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자료는 무지 많아요. 1913년 내지 기준으로 2018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몇 배 늘어났는가 이렇게 보시면 1위가 대만이고 2위가 한국이고 3위가 싱가포르이고 4위가 홍콩이고 5위가 중국이고 6위가 중국이에요. 일본이고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용들. 그 다음에도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여기까지 다 아시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아가 얼마나 후발 산업 혁명을 잘했는지 알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2차 대전 이후 미국 100년 동안에 올라탄 건 네, 100년 동안에 그 대만 국민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40배 올랐고요. 우리나라가 3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죠. 뭐 기적인데 근데 이제 이 통계에서 제일 끝에 있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그 전쟁으로 폐허가 되는 시리아보다도 국민소득은 못 올렸어요. 네, 거의 오른 게 없어요. 100년 동안 국민소득이. 가나보다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프리카보다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그 지진화로 살아왔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걸 뭐 이렇게 보면 이게 1913년하고 1918년을 보면 우리나라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1913년은 하위 10% 국가였어요. 전 세계에서 10% 못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70%. 그러니까 상위 30%의 나라고 아르헨티나가 여기 있는 거예요. 1914년은 상위 15% 국가였는데 지금은 하위 40% 국가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르헨티나고요. 얼마나 황당한 나라냐면요. 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노동자는 민간 기업의 종사자가 600만 명밖에 안 돼요, 아르헨티나가. 그런데 정부 공무원하고 연금으로 정부 돈 세금으로 받아먹는 사람이 2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저출산 계속 가가지고 연금 수급자만 노령만 많아지면 나타날 일이죠. 일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되고 중앙은행 없애겠다면 나오겠다. 정부 돈 세금 받아먹는 사람만 우글우글하면 이거를 여기서 내는 세금으로 충당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빚을 잔뜩 지거나 발권을 하는 거예요. 그죠, 발권을. 그렇게 해석한 게 이게 페로니즘이에요. 이 숫자를 보면 아르헨티나가 어떤 경제인지 대박 나타나요. 600만 명이 세금을 내고 2천만 명이 세금을 받아먹는 경제예요. 아무리 버는 놈 따르고 쓰는 놈 따로 있다지만 이럴 수가 있어요. 이 나라는요. 2년, 3년 동안 10% 이상 마이너스 경제 성장한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이게 다 마이너스 이상 10% 경제가 위축됐던 시대예요. 근데 최근에 저게 다시 80년대로 자주 나타나요. 이게 한동안 없었거든요. 여기 리폼하고 그러다가 지금 페로니즘이 다시 등장하면서 이쪽 뒤쪽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르헨티나예요. 근데 지금 최악의 2001년에 페소 위기가 왔거든요. 아르헨티나가. 그래서 디폴트를 했어요. 그래서 2001년 이때 디폴트 할 때
2주 사이에 대통령이 5명이 바뀌었거든요. 사회가 불안해져가지고 네. 그런 위기를 처했는데 2001년 이후로 지금 20년 만에 최악의 위기 상태에 있는 거야. 그 위기 상태에 나타난 특이한 정치인이 이제 이번 대통령이에요. 레이라. 근데 그 지금 다시 위기에 빠진 이유가 바로 이 커시너 네. 대통령 때 이 둘 다 같은 그 정권 때 네. 지금 이 재정 지출을 보세요. 그냥 매년 이렇게 네. 더 많이 돈 쓰는 거예요. 정부 지출을. 그게 최근에 좀 줄이고 했는데 그걸 지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윤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나라가 거덜나도록 플러스 썼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로 저 모습을, 페로니즘 모습을 지난 정부가 이제 답습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공공부분 늘린다고. 네. 문재인. 그러면 네. 나라가 불안하잖아요.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페소를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화폐 가격이 막 떨어지는데 그러면 블랙마켓에서 뭘로 바꾸겠어요? 달러 바꿔가지고 네. 그걸 어디다 가지고 있겠어요? 외국에 갖고 있겠죠. 은행 같은 데 있으면 미국 아르헨티나 은행이 언제 망할지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정부가 부유세 막 때리고 그러니까 드러나니까 현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외국 은행에다 갖다 유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미 국가들인데 저 위에가 아르헨티나가 그 외국 은행에 유치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300조 원이 지금은 가난한 나라잖아요. 60위권이니까. 그 나라의 그 엘리트들이 그 외국 은행에다 갖다 집어넣은 돈이 300조예요. 그런데 집안에 있는 네. 돈이 저만큼이라는 캐시로 가지고 있는 달러가. 그러니까 그 600조가 지금 나라의 경제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금융권에서 안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지고 있는 것도 250 네. 빌리언 정도 되고 이게 아르헨티나가 옆에 자기네가 쉽게 갈 수 있으면서도 안정된 나라가 우루과이예요. 그래서 우루과이에다 많이 갖다 놓고 미국에다 많이 갖다 놔요. 제가 애리조나 교수할 때 멕시코에 페소 위기가 왔었거든요. 1달러가 3페소 하다가 갑자기 6페소, 7페소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멕시코 경제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미국에서 긴급 지원을 미국 정부가 멕시코 정부한테 600억 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하면 70조 되죠. 그 당시에는 한 60조 정도 되는 돈을 긴급 수여를 했는데 그 30조가 한 달 내에 미국 은행으로 되돌아와요. 그 부패한 나라니까 관료들이나 기업인들이 다 빼돌려가지고 네. 그것도 멕시코 은행에다 놓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 은행에 갖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의 나라. 우리나라가 경제를 불안하게 하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어느 경영인 만났더니 문정부하고 윤정부하고 차이가 뭐냐면 기업인들이 이민 가겠다는 얘기 안 한다. 그 차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가고 싶어 하는 나라를 만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가기 전에 먼저 가는 게 돈이거든요. 네. 예, 이게 돈이 이렇게. 아르헨티나가 지금 이렇게 하고 돼 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그냥 이 물가 잡는다고 규제를 점점 만들어요. 와도 제가 못 받게 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수출 경쟁력이 없겠죠. 그 다음에 네. 페소로 받아봐야 그 나라가 부도가 나는데 거기다 물건 줬다가 물건값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사실상의 무역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그냥 남미 국가들하고만 비교하는 건데 아르헨티나가 GDP 대비 무역 전체 비중이 20%도 안 되는 제일 작은 나라예요. 네. 멕시코 보세요. 저 위에 있잖아요. 70% 되잖아요. 나프타 소위 북미 자유무역 협정의 네. 혜택을 제일 많이 보고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헤게모니 전쟁의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 데가 멕시코죠. 칠레가 남미에서 경제 성장이 요새 무지 좋거든요. 저 보수 정권이 들으면서 당연히 리폼을 만들고 그래서 칠레도 무역 비중이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르헨티나는 무역도 거의 없는 나라예요. 여기에 누가 가서 물건을 주겠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투자도 보시면 이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보시면 해외 직접 투자도 지금 제일 바닥이에요. 아르헨티나가. 이게 GDP의 1%도 안 돼요. 이 해외 직접 투자가, 네. FDI가. 이제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신임 대통령이 사실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경제에
인플레이션은 그냥 질주하고 있고, 리세션은 경제 불황은 많이 커져 있고, 빈곤은 막 퍼져 있고, 그 다음에 통화정책, 금융정책은 다 실패하는 나라의 경제를 지금 이어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이 하비에르 밀레이라고 스페니스 J는 H로 발음 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하비에르 밀레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전 세계 지금까지 어떤 정치인도 집권 안정지면서 자기가 무정부주의자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라고 무정부 자본주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최소가 최선이다. 정부는 무조건 악이다. 이런 주장을 내건 사람이에요. 이분은 지금 아르헨티나의 양대 정당 후보가 아니에요. 제3당이 신당이거든요. 그렇게 이게 했는데 당선된 거예요. 3년 된 신당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지금 아주 소수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순항할 수 있는 건가의 최대 장애가 그 패론주의자들이 의회를 제일 많이 점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양당 제도는 지금 뭐 우리나라 정당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자유무역주의자, 자유자들은 이분이 이제 자유자, 리버터리언이라고 부르죠. 53세고 결혼한 적이 없어요. 미혼이에요. 마스티스라고 하는 마스티프라고 하는 그 영국 마스티프계를 4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개 이름들을 전부 그 자유경제학자들의 이름을 따서 붙여서 개만 4마리. 그것도 크론을 한 복제한 개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던 개에서 죽으니까 이제 복제해서 4마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머레이라고 하는 소위 이 무정부 자본주의자 이론을 했던 사람이 이름을 따서 그 머레이 로스바드의 이름을 따서 개 이름 하나가 머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트럼프다, 남미의 트럼프라고 하는 이유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낙태 반대해요. 그 다음에 동성 결혼 이런 거 반대해요. 게이 라이트 이런 거. 이 사람은 좀 전형적이라고 좀 듣긴 했는데요. 네. 동성에 대해서. 뭐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아요. 그 다음에 기후 변화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하고 이런 면에서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 또 트럼프도 뭐 헤어스타일이 좀 같잖아요. 이 사람 되게 거친 헤어스타일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자기 머리를 빗어주기 때문에 이발도 안 한다 그러는 이발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남미의 뭐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 장기 판매 시장 같은 것도 허용하는 게 사람들을 그 블랙마켓을 없애고 음성화하자고 좋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무정부 자유주의자이고 리버르테리언 정치인이 집권을 한 거예요. 최초로.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레이건이나 대처도 자유주의 얘기하지만 그 컨서베티브 보수주의자긴 해도 그 실제 자유주의자가 아주 근본적인 자유주의자들이 볼 때는 자유주의자 아니고 국가주의자들이 대개는 다 케인지아니에요. 국가가 뭘 하고 이런 효소. 근데 이분은 뭐 완전히 하는데 그래서 이 무정부 자본주의는 원래는 어떤 형태의 국가도 사실은 악이라는 거죠. 범죄고 모든 국가가 제공하는 거의 모든 서비스는 자유시장에 의해서도 제공될 수 있고 제공돼야 한다 이런 거고요. 이 말 너무 멋있는데요. 좌우파 누가 혁명적이야 하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이 대통령 당선자의 그 아주 견고한 지지자인 경제학자가 아구스틴 라제라고 아르헨티나의 경제학자인데 이 지금 패론주의자의 에리트들이고 정치인들이고 국민이고 이게 기득권이잖아요. 기존 두 정당은 그거에 딱 얼마나 더 덜 패론주의자이냐의 차이만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게 현재의 구조를 깨려고 하는 사람하고 지키는 사람하고의 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좌파가 거기서는 기득권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586이라고 하는 게 좌파 기득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더 혁명적이어야 되냐면 우파가 혁명적일 수밖에 없죠. 기득권이 좌파니까. 정말 멋있는 말인데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보수적이란 말이 현상을 유지하는 거라면
이 아르헨티나는 좌파가 보수적이라는 거지. 그리고 우파가 혁명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첫 문장부터가 예, 예. 신우파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정부가 큰 정부에 의해서 그리고 저 민주당이 다 해가지고 그거로 해서 그 좌파 기득권을 견고히 했고 586 기득권을 견고히 했다면 그 기득권을 깨부셔야 되는 건 우파잖아요. 그러니까 우파가 혁명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었으면 하는데 딱히 보이지는 똑같은 거죠. 딱히 근데 보이지는 이제 않고. 그러니까 이제 좌파 언론들은 이 사람 아주 깎아내리라고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게 가디언즈예요. 가디언즈에 보면 여기 보면은 이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리더는 그 뱀 기름 파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사기꾼인 극단적인 이유가 뭐냐면 낙태도 반대하고 동성애도 네. 반대하고 그다음에 여기 부유세 폐지하고 세금은 다 도둑질이라고 그러고 네. 복지제도는 사회주의의 사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자신의 이 사람이 무슨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지금의 스타로 만든 게 누구냐. 저 아르헨티나에 뒤에서 돈 대준 아르헨티나 부호가 있는데 에두아르도 어르키안이 돈 대줬으니까 뒤에서 조종하는 놈은 따로 있고 막 이제 이러면서 까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좌파 매체로 보면 이 사람은 이제 나쁜 놈인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똑같은 거예요. 이 가디언즈가 계속 이런 글들을 써요. 계속 그래서 조지네요. 예, 그래서 이 과거에 지난 20년 동안 아르헨티나의 그 달성된 민주주의를 다 되돌리려고 한다. 그래서 파라이트다, 극우라는 거죠. 아유, 극우라는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외신은 또 저런 것, 아니 국내 국제부 기자들도 그래서 뺏기니까. 아르헨티나의 트럼프 이런 얘기를 국내 하죠. 언론들도 다 극우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르헨티나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중앙은행을 없애겠다. 아르헨티나 페소를 폐기하고 달러화하겠다. 네. 달러로 하겠다. 그 다음에 재정 지출을 정부의 재정 지출이 GDP의 40% 정도 되는데 15% 이내로 한꺼번에 톱질을 하겠다. 그래서 체인소라고 그랬거든요. 나는 그냥 무차별하게 정부의 지출 정책에 대해서 톱질을 하러 왔다. 그렇죠. 전기 들고 막 퍼포먼스 하더라고요. 전기 톱질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체인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가 어떤 현상인가 보냐면 이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이게 남미의 다른 나라가 다 4%인데 여기가 143%예요. 세상에 저 어떻게 살아요, 저? 근데 장기적으로는 표시가 안 나요. 왜냐하면 1990년에 아르헨티나가 2262%의 아르헨티나였으니까 이걸 표시하려면 나머지는 다 0부근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휴지. 네. 네, 근데 사실은 여기가 0%가 아니라 이게 143%예요. 근데 이게 2만%가 넘었던 게 1990년이거든요. 예. 네. 예, 이제 이게 143%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2001년에 1000억 불, 그러니까 100 빌리언,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같으면 130조죠. 네. 130조의 외채를 못 갚아서 부도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2주 사이에 5명이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나라가 이제 케오스가 왔나. 네네. 그게 그냥 20년 전 얘기예요. 네네. 25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또 못 갚고 있는 부채가 41밀리언이 된 거예요. 410억 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최악의 상태고 국민의 40%가 빈곤계층으로 돼 있고요. 달러가 부족하니까 우리 IMF 때 우리 외환위기 때 우리하고 똑같아요. 달러를 지금 못하니까 원재료를 못 사오니까 공장이 서버린 거예요. 그리고 페소가 90%가 다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은 다 블랙마켓에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이제 달러만 재워놓고 있고 화폐가 이제 페소가 화폐로서 기능을 정지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 용어를 만든 사람이 필립 케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56년에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그때 인플레이션이 월간으로 50%를 넘으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50배라는 게 뭐냐면 당시에 50년에서 55년 2차 대전 후에 유럽의 평균 인플레이션이 5.1%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10배가 넘으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팬데믹 이전에 평균 인플레이션이 거의 제로였잖아요. 0.98, 1%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의 뭐 8%인 거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5배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10배 막 10% 넘어가면 10배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예. 그래서 아르헨티나 월간 인플레이션은 이미 이런 거에 비하면 10배 이상이 넘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네. 간지가 오래됐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이유가 뭐냐? 여기 보시면요. 이게 통화 공급량이에요. 우리가 미국이 이때 통화 공급 늘린 것 때문에 지금 다 전 세계가 몸살 앓는 거잖아요. 팬데믹 때 이렇게 올린 네, 거잖아요. 그쵸. 이게 아르헨티나의 통화 공급량이에요. 그러니까 막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아르헨티나가 부도 얘기 있으니까 누가 돈을 안 빌려줘요, 여기서. 정부가 딴 데서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카드 깡도 안 되는 거네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뭐냐면 중앙은행을 재무부에다 완전히 예속시켜가지고 중앙은행이 담보를 하면서 채권을 발행을 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은행들이 사주잖아요. 그 돈을 다시 정부한테 빌려줘요. 근데 채권 발행하는데 지가 돈이 없는데 채권을 계속 발행하니까 그게 실제는 통화 증발이야. 그러니까 아무 보이지 않는 통화 증발이야. 네. 그게 그래서 공공부채가 자꾸 돈 빌렸으니까 전체 GDP의 14%. 우리가 지금 3% 넘어가지고 걱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이 재무부에 가지고 무제한의 발권을 해서 그리고 그 돈을 믿고 네. 계속 돈을 쓰니까 이걸 치료하는 근본 방법은 중앙은행을 없애버리자. 극약 처방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달러화를 해버리자. 그러면 발권을 못 하잖아요. 네, 그죠? 그쵸. 그냥 미국 돈 갖다 네.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그가는 얘들이 계속 이제 안 돼. 우리 지금 정부가 하는 것처럼 뭐 인상하지 마. 막 이렇게 가격 통제 몇 %. 우리 부동산 정책 실패하니까 뭐 임대료 무슨 그쵸. 이유가 됐든 5% 이상 못 올리게 2년 내 이렇게 해놓죠. 그게 가격 통제. 그죠? 예. 그리고 자본 통제하고 그다음에 보호무역 잔뜩 해가지고 규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달러를 블랙마켓에서 사가지고 해외에다 주거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밀레이의 크게 정책 세 개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과연 현실화가 될 거냐? 예, 그래서 이제 우선 달러화가 성공하냐 화폐 이제 네. 인플레이션이 극도로 높아가지고 자국 화폐를 버리고 달러를 채택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에콰도르하고 엘살바도르하고 짐바브웨거든요. 아, 저렇게 한 실제 사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에콰도르하고 짐바브웨는 네. 짐바브웨 인플레이션은 아르헨티나보다 더 심했었거든요. 그런데 달러화하고 나서 몇 년 내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바로 동기화해요. 야. 같아져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꼭 성공은 못해요. 왜냐하면 남미 국가들이 한동안 외환위기에, 부도위기에 빠졌었잖아요. 국가부채 많아지고. 네. 근데 거기는 자기 화폐가 아니라 다 유로 쓰잖아요. 아, 남유럽. 네, 남유럽에. 네네. 네, 그 스페인, 이탈리, 그리스, 네네. 아일랜드. 그래서 피그 컨트리로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재정 확대를 능력에 비해서 재정 적자가 계속 많아지면 그건 어디선가는 돈을 빌려다 넣는 거잖아요. 통화량이 증가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정 주출을 줄이지 않으면 영구적인 해법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화가 부분적인 해법은 돼요. 다른 나라에서 보면 성공하니까. 우선 발권력을 발행 못하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래도 돈을 계속 빌려서 쓰면 장기적으로는 못 버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을 그냥 3분의 1로 톱질을 하고 중앙은행도 그러니까 과격한 정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의심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는 우선 정치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그러네요. 절대적으로 여소야되고 패론주의 정당이 대다수고 그 다음에 달러화를 하려면 페소를 달러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부가 어디서 달러를 가져오냐는 거예요. 아예 그냥 달러 수급이 되겠느냐. 하려고 해도, 이미 국제 시장에서는 다 아르헨티나를 의심하고 신뢰를 있는데. 잃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국민을 설득해서 의회를 압박해서 패론주의자들이 동의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일이겠죠, 앞으로. 네. 지금은. 그래서 이 공약을 했는데 진짜 하려는 거야? 이렇게 의심되는 조치가 최근에 며칠 사이에 발생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저기 여가부 폐지하겠다 그러면서 폐지될 부처에 장관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가 가서 폐지하는 거 해. 그런 것처럼 중앙은행 폐지하겠다 그러면서 당장 중앙은행이 있으니까 총재를 임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저기 이 밀레이하고 같이 이 주장을 많이 했던 사람이 모건 스탠리의 경영자 출신인 이 에밀리오 오캄포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그 밀레이 당선자의 경제 어드바이저예요. 네. 그런데 은행 총재 자리를 사양을 해요. 이 양반이. 아. 그 이유가 뭐냐면 재무장관에 이 달러화에 반대했던 경제학자를 임명했어요. 네. 루이스 카푸토를 재무장관에 임명해요. 그래서 밀레이가 달러화를 당장 할 뭐라 그럴까 용기가 없는 것 같구나. 그래서 이제 이 달러화를 지지하고 밀레이를 지지했던 사람이 총재 자리를 사양했거든요. 그래서 즉시는 안 할 건데 본인은 이제 반드시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집권하기 위한 건 좀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이제 최근에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거는 그 정치권은 툭하면 인기영합주의로 흐르고 국가가 뭐 다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계속 우리 코너에서 최근에 비판한 게 보수 정부고 자유주의 정부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도 관치 경제에다가 뭐 이런 포퓰리즘에 흐르고 있고 반기업 정서로 흐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586 좌파 기득권이 견고하게 아성을 구축하고 있을 때.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무정부 자유주의 캐피탈리즘을 주장했던 머레이 로스바드가 이미 오래전에 이 전략이 어떤 전략이냐 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이제 하이에크가 주장한 대로 교육을 많이 자유시장 경제 우월성을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시카고 대학 같은 거 해가지고 언론, 학계, 정치인들을 자유주의로 바꿔놔가지고 세상을 바꾸겠다. 이게 이제 교육에 의한 저거거든요. 한국은 첫 번째부터 안 되는데? 안 되잖아요. 서울대가 대표적으로. 끝까지는 안 되는데? 네. 그랬는데 이제 이거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그죠? 언론과 학계가 그렇게 해서 자유주의가 배워도 그게 진실을 사람들이 모두 자기 이해를 앞세우지 진실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하이에크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 이러고 이제 머레이가 비판을 했어요. 두 번째가 이제 페비안 비안 소사이티라고 이게 이제 좌파가 페비안 소사이티하고 좌파 팅크탱크로 막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파 팅크탱크를 만들어서 이 정치 권력의 옆에 브레인을 대주면 우리가 이제 캠프에 들어가서 뭐 이런 거죠. 그죠? 정부에 들어가서. 안 되죠. 근데 이제 사실은 팅크탱크가 주장하는 게 권력 보고 뭐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권력은 속성이 자기 세력을 확대하는 거지 줄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팅크탱크 전략도 적용이 안 된다. 많은 분들이 왜 이제 저한테도 전에 이렇게 정치 안 하냐, 정부 쪽에 가서 저거 안 하냐 그런 거 얘기하는데 바로 자유주의자는 이런 문제예요. 정부에 들어가는 순간 정부를 통한 뭐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 공무원이라는 게 다 자기 기득권 지키는 거지 정부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느 정부도 개혁을 내는 게,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우파 포퓰리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의 선동적이지만 사회를 변화를 추동하는 우파 포퓰리즘이 있어요. 다이나믹하고 그래서 이 좌파의 기득권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하는 대중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자극을 줘서 하나의 세력을 몰고 가는 선동가가 필요하다는 리더들이 정치적 리더. 이건 역시 한국은 없죠. 한국은 없어요. 한국은 이렇게 말 잘하면 다 죽여버리니까. 없어요. 그래가지고 카리스마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트럼프를 보통 전통적 가치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트럼프가 무지무지한 포퓰리스트잖아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 하는 정책 중에 옳은 정책은 감세하고 규제 개혁이거든요. 그거는 옳거든요. 근데 이제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를 하니까 우리한테 피해를 주지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이 성공 사례가 밀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수년 동안 아르헨티나 경제 토크 디베이트에는 안 나간 데가 없어요. 가장 많이 미국 아르헨티나 언론과 TV 토론에 가서 논쟁하고 이기고 짓밟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세를 얻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흥미진진하고 얼마나 이 캐릭터 독특해요. 미혼에다 걔 4마리 기르고 머리 안 깎고 뭐 정치인인데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이발을 안 하는데 얼마나 그 역동적이고 강인하고 대립적이며 그 컨프런테이션 하는 걸 두려워하지 하면 안 되는 거죠. 기득권하고 모두 진정한 우파에 대해 몹시 적대적인 이 시대에 예. 대중에게 직접 다가가 일깨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역동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예. 라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 엘리트, 미디어 엘리트들이 퍼뜨린 좌파 편향적인 그런 왜곡된 것들 안개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저 로스바드가 한 이제 주장이에요. 그래, 야, 네. 아니 저 왜곡된 해석학적 안개라는 말이 좀 멋있죠? 예. 왜곡된 해석학적 안개. 그래서 이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머레이가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워낙 경제가 저거한 데다가 네. 정치적으로 소수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시간상 이쯤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저 한심한 행정전선만 얘기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의 제목이기도 해요. 우파는 어떻게 사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근데 이제 앞부분에서부터 이어서 보면 한국은 조금 어려운 것 같죠. 핵인재센이 상생동맹이니 보면 우리의 그 네. 보수 쪽에 지금 논객으로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자유주의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현주 의원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네. 그죠? 그 보면 이제 싫어하는 분들은 되게 선동가적이고 뭐 그렇잖아요. 보수 아니라 그러는데 네, 뭐. 보수 아니라고 그러고. 근데 네. 그런 정도로 미디어 플레이를 잘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맨날 그냥 인생 이모작처럼 그 공무원으로 다 했고 그러고 나중에 그냥 국회의원은 그냥 덤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로 중심으로 보수 우파 정당이 되면 결코 좌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투쟁력도 헝그리 정신도 없고 네. 논리적 무장도 안 돼 있어요. 저쪽이 훨씬 논리적 무장을 잘하거든요. 예, 그쵸,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죠. 공부도 저쪽이. 열심히 하고 예. 우파들은 배부른 그냥 머리에 등거 없는 우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또 한탄으로 마무리를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제목이요. 이 바로 우파는 어떻게 이 사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가 되게 큰 주제죠. 근데 저희가 오늘 지금 정부, 지금 한국 사회 내에 있는 이 포퓰리즘, 이 경제 포퓰리즘에 대해서 하나하나 찝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